가지고 있는 특성, 용도, 재료공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2시간 만에 품종 5개, 6개를 다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기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강의에 앞서가지고 저는 일단 95년도 12월 달에 대한아섬 스태프 5, 그 당시는 단섬유 이과에 입사를 했고, 그래서 11년도까지 약 한 15년 정도 폴리스테롤 강사하고 중화학을 쭉 해왔어요. 그러다가 2011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탄소섬유 사업을 시작하고 거기에 따른 복합재료 사업부가 이루어지면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신소재 사업 쪽으로 이렇게 탄소섬유 쪽으로 전입이 됐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13년도부터 해서 저희들 아라미드 개발부터 시작해서 상업화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앙연구소의 산업소재 개발팀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산업소재 개발팀 팀장으로 제가 이제 부임을 해서 아라미드 사업을 좀 시작하게 됐습니다. 뭐 그 이후에 A 프로젝트라는 게 아라미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라미드 생산팀장을 거쳐서 뭐 공장장, 그리고 이제 20년 3월에 이제 임원 진급을 하게 됐고, 지금 현재 아라미드 공장장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마치게 되면 뭐 섬유란 어떤 것이냐, 그리고 분류, 역사 정도 간단히 이해가 되실 거고요. 각 섬유의 특성 및 용도에 대해서 뭐 이해도가 좀 올라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각 섬유의 생산 프로세스에 대해서 뭐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전체 흐름이나 감을 좀 잡으셨으면 하는 게 오늘 학습의 목표입니다. 일단 목차는 섬유 계열부터 해서 아크릴 섬유, 나일론 섬유, 폴리스테롤 섬유, 파라아라미드 섬유, 모다크릴 섬유, 이렇게 지금 울산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5개 아이템 그리고 개론까지 해서 뭐 2시간 만에 여러분들한테 모든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뭐 이런 큰 틀에서의 가이드 정도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 이런 설명드린 가이드를 기반으로 해서 요즘은 뭐 구글링이나 뭐 네이버만 가도 정보량들이 상당하고, 뭐 요즘은 GPT 있잖아요. 챗GPT도 있고 GPT도 있고, 그래서 뭐 정보를 취득하고 본인이 얻고자 하고 알고자 하는 요구만 있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지식보다 더 많은 단순 지식에 대해서는, 단순 정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가 더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여러분들보다가 제가 이 앞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이 앞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보다가 먼저 왔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제가 먼저 좀 걸어왔다라는 이유. 그래서 뭐 선생이라고 하는 게 먼저 선자의 날생이잖아요. 먼저 태어나면 선생이죠. 그리고 우리가 막말 이런 말 있잖아요. 나이 어린 삼촌이나 나이 어린 할아버지는 있어요. 그죠? 근데 나이 어린 형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자명지 중에 장남이라고 하는데 저는 형이 없어요. 그래서 뭐 형들을 되게 좋아하고 형들을 좀 많이 따르려고 뭐 지금까지도 뭐 제 나이 50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한 살이라도 많으면 형이 보죠.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배울 게 있고 없고는 내가 취사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 그 사람인데 뭘 배울 게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는 다른 사람의 평판일 뿐이고, 제가 판단하는 거와는 다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2시간 동안 섬유개론부터 해서 5개 아이템에 대한 설명은 단순히 이제 가이드 전달, 이런 게 있다, 이런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섬유다 라는 부분에 대한 뭐 개론 말 그대로 껍데기만 이렇게 한번 훑어드릴 거고요. 거기다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들여다보시고 찾아보시고, 그리고 좀 더 뭐 요즘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불링이라는 것을 돌리게 되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섬유 개론부터 들어가죠. 섬유란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뭐 섬유를 합성 섬유 제조 공장에 근무를 하고 있고, 합성 섬유가 무엇이냐, 섬유가 무엇이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섬유의 정의는 딱 명문화되고 있습니다. 길이가 굵기의 100배 이상, 선상구조로 길게만 뻗어 있으면 돼요. 그리고 최소한 뭐 우리가 얘기하는 가공이 가능한 부품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강도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끊어지거나 터지거나 뭐 내구성이 없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총칭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요. 섬유는 크게 천연 섬유, 인조 섬유, 이건 인간이 만든 섬유, 이거는 자연으로부터 얻은 섬유. 그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지고, 천연 섬유 안에는 식물성, 동물성, 광물 섬유가 있습니다. 식물성 섬유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면, 마, 뭐 면도 종류가 되게 많죠. 일반 면도 있고 코마 면도 있고, 생산되는 지역에 따라서 면의 특징들이 좀 다르죠. 이게 말 그대로 천연에서 얻어지는 마도 종자에 따라서 아마 저마 대마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인낸 소재가 나올 수도 있고, 모시 소재가 나올 수도 있고, 삼대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종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섬유의 특징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정량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동물 섬유로는 견, 우리가 말하는 누에에서 이제 실을 뽑아서 만드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견이라고 얘기하는 실크, 그리고 양모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그 털, 그래서 이제 모라고 얘기하죠. 이 모도 뭐 우리가 캐시미런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뭐 어느 지역의 양에서, 그 다음에 뭐 어린 양에서, 늙은 양에서,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큰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 털의 길이도 다를 거고, 털의 강도도 다를 거고, 뭐 이런 동물성 섬유가 있을 거예요. 뭐 광물성 섬유는 뭐 제가 성면이라고 적어놓긴 했으나 통상적으로 자연에서 얻어지는 무기물에서 얻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조 섬유는 크게는 유기섬유, 쉽게 말해 합성해는 유기섬유, 그리고 무기섬유, 재생섬유. 유기와 무기의 차이점은 당연히 뭐 알고 계실 거고요. 여기 인문 출신 있어요? 다 이공 출신이고 공대 나왔을 거니까 당연히 알고 배틀고리 들어있고 볼거로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요거와 조금 다른 재생섬유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다른 말로는 이게 합성섬유면 요거는 반합성섬유라고 표현을 해요. 그 이유는 유기섬유는 말 그대로 합성에 의해서 중합물을 만들고, 그 중합물을 방사해서 실로 만들어내는 말 그대로 이제 합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섬유를 유기섬유, 그리고 합성섬유라고 하고요. 재생섬유는 왜 반합성섬유라고 하냐 하면, 네온이나 아세테이트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펄프에서 나와요. 펄프, 이제 고순도 펄프에서 셀룰로스 뽑아내서 그거를 이제 농축을 하든 용매에 녹여서 방사를 해서 만들어내는 섬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재료는 펄프라는 천연에서 나왔지만, 그거를 추출해내고 그거를 용매에 녹여서 방사해서 섬유화하는 과정은 인조죠. 사람의 손이 필요한 거니까. 어떻게든 그 물질이 다이렉트로 쓰여지는 게 아니고, 중간에 어떻게든 뭐 재생 공정을 거치든 용해 공정을 거치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그래서 이거는 재생섬유라고 표현을 하면서 반합성 섬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기섬유에는 이제 뭐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모든 뭐 폴리, 나일론, 아크릴, 이게 3대 합성 섬유고요. 그 이후에 뭐 우리가 말하는 섬유의 반도체라고 얘기하는 스판덱스, 그리고 우리가 인모, 가발용으로 주로 많이 쓰이는 모나크릴, 그리고 산업용 소재로 현재 각광받고 있는 아라미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무기섬유는 말 그대로 뭐 글라스 파이버, 유기섬유, 카본 파이버, 탄소 섬유, 그 다음에 스틸 포드라든지 뭐 스틸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금사, 은사 뭐 이런 금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전금이라 말씀드렸듯이 레온이나 아세테이트, 이 레온이나 아세테이트는 좋긴 하죠. 원 재료는 천연에서 왔기 때문에 좋긴 한데, 이 레온은 뭐 주로 비스코스 레온, 예전에 이제 원진 레온이라는 국내 이제 제조사가 있었는데요. 레온은 그 폴프를 황산이라는 용매를 사용합니다. 그럼 황산이라는 용매를 쓰면 거기서 이제 CS2나 H2S나 이런 이황화 탄소, 황화수소 뭐 이런 것들이 나왔고 사람들이 중독되고 그리고 뭐 직업병으로 난치병으로 사망하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퇴출이 되고 그게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중국에서 많이 하죠. 근데 이게 되게 고가예요. 이게 거의 실크 수준이에요. 아세테이트 섬유는 뭐 구김도 덜 가고 광택도 있고 보기가 되게 좋고요. 레온 이 섬유는 보통 비스코스 레온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인견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체에 주름도 조금 있고 광택도 나고 드리프트성이 되게 좋죠. 옷이 착착착 쳐지고 이런 유기섬유 일반 합성섬유보다는 조금 고가고 만들기도 어렵고 뭐 위험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생산량도 제일 중요한 거는 생산량 싸움이에요. 이게 공업화가 되고 상업화가 되면 얼마만하게 단시간 내에 많은 양을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냐라는 생산성에 기인해서 그 제품의 가격이 매겨진다고 보시면 돼요. 희귀성, 희소성 있으면 당연히 비싸잖아요. 그리고 수제 비싸잖아요.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 원사들이 가지는 가격대가 보면 생산성에 직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용도나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뭐 생산성하고 직결되는 게 가격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천연섬유하고 합성섬유가 있는데 이 합성섬유들이 만들어진 계기는 천연섬유만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뭐 면섬유 좋긴 한데 뭐 기후 변화 요즘처럼 힘들고 예전처럼 뭐 예전에도 이제 뭐 기후가 좀 안 좋거나 해서 면화 작황이 안 좋다. 생산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원료가 없는데. 양도 이거 한정없이 키울 수는 없잖아요. 원료의 생산에 제약이 있습니다. 견 위에 치고 여기서 뭐 실을 뽑아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수요가 급격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사람들이 살만하니까 뭔가 제대로 된 옷을 입고 싶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지죠. 그 폭발적인 수요를 천연섬유만 가지고는 대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있는 놈만 쓰고 없는 놈은 뭐 방법 없잖아요. 대충 가리고 하는 거지. 그래 필요에 의해서 합성섬유라는 것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고 이런 것들은 천연에서 오다 보니까 뭐 곰팡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약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내구성, 결례도 이런 것들이 점점 떨어지죠. 그리고 관리가 까다롭고 뭐 이런 단점들을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들을 어떻게든 극복하고 대체할 수 있는 섬유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의 결과물이 합성섬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폴리에스테르는 제일 처음에 이제 면을 대체하고자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양보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섬유가 아크릴 섬유라고 보시면 되고, 견 섬유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나일론인데, 이런 합성섬유 나일론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온, 비스코스 레이온 이런 쪽의 인견이나 그 다음에 아세테이트 섬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견에 더 가깝고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단이 낼 수 있는 그런 광택, 드래프트성을 더 추구할 수 있어서 이후에 뭐 이런 섬유는 이제 반합성 섬유들이 조금씩 더 커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엄밀히 따지면 지금 현재 우리 이 합성섬유 이게 3대 합성섬유인데 3대 합성섬유 중에 폴리에스테르 생산량이 전체 합성섬유 한 90% 돼요.
얘들은 이제 뭐 다시 아웃도어가 가끔가다가 좀 떴다가 지금 뭐 그렇고 얘들은 거의 이제 문 닫기 일부 직전까지 내려갔죠.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실을 가지고 가공을 하고 실을 가지고 이제 기능성을 부여하고 실에 어떠한 뭐 가미하고자 하는 우리 요구들을 반영하기에 가장 적합한 게 폴리에스테르. 일례로 옛날에 아크릴이 가장 많이 쓰였던 용도가 이제 보온성 유지를 위해서 담요로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 에스키모 담요, 밍크 담요 여러분들 어릴 때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들어본 사람? 여러분 세대는 담요 덮고 안 잡는 세대라서 그런가? 담요 그리고 군용 담요도 100% 아크릴이 아니면 만들 수 없어. 보온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었어요. 근데 지금 예전에 우리 뽀글이라고 지금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양털 모양으로 보이는 그런 털 종류, 인조 털들, 그 다음에 모피들 전부 다 100% 아크릴이었거든요. 모를 대체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얘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습식방사예요. 스피드가 뭐 수백 대밖에 올라가지가 않아요. 생산성이. 분당 뭐 한 500m, 600m 정도 땡깁니다. 폴리 호이 같은 경우는 한 6, 7,000m 땡기거든요. 게임이 안 돼요. 100배 이상, 뭐 10배 이상 뭐 이렇게 생산성이 좋으니까 얘보다 얘가 싸거든요. 그리고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능을 부여하고 차별화 제품들을 만들어내는데 좀 특화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가격이 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대체품을 자꾸 만들려고 하죠. 그런 노력을 위해서 대체가 많이 돼서 요즘 여러분들 담요, 애들 무릎 담요 거의 100% 폴리스테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온성이 좋다라고 입고 있는 플로폴리스 전부 다 100% 폴리스테르고요. 그 다음에 뽀글이라고 해서 꼬불하기 양털 모양 흉내내는 것도 100% 폴리스테르고요. 폴리 100%가 태반입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그 하기 제일 좋은 게 이제 이형 감면사라고 해서 우리가 실은 원래 다 동그라미 원형이거든요. 그 원형이면은 이제 우리가 좋은데 이거를 단점이 뭐냐 하면 표면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얘가 좀 땀을 많이 흡수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를 땅콩 모양으로 만들면 똑같은 사이즈의 단면적은 거의 2배 됩니다. 그럼 표면적이 늘어나면 그만큼 면적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분의 함량이 많아지죠. 그래서 옛날에 그 축구 선수들 유니폼 보면은요, 어떻게든 기능성을 좋게 한다고 땀을 많이 흡수하게 했어요. 그래야지 몸이 쾌적하니까. 그래서 경기력이 좋아진다고 흡수성을 좋게 만들었거든요. 그 문제는 뭐냐면 그놈이 많이 빨아먹긴 빨아먹었는데 무거워요. 그잖아요. 몸은 쾌적할지 모르겠으나 물 먹은 만큼, 땀 먹은 만큼 유니폼의 무게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경기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요즘은 흡수도 많이 하지만 속건돼야 돼요. 빨리 말라야 돼요. 빨리 마르려면 받아들이는데 바람이 불어고 이놈이 마르는 면적도 또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2개 이거 땅콩 모양에서 또 이걸 뭐 동그랗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별 모양이 나오는 거죠. 면적이 더 넓어져. 그리고 거기는 이제 통기성이 좋죠. 이 면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면과 면이 타치되는 부분은 통기성이 없어서 잘 안 말라요. 근데 이 별 모양으로 된 놈이 2개가 붙어 있으면 별과 별 사이 뾰족한 그 사이에는 통기가 가능한 통로가 생겨서 빨리 말라요. 그래서 요즘 그 축구선수 유니폼들을 보면 예전처럼 땀을 빨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빨아들였다가 빨리 뛰는 순간 말라요. 이런 흡한 속건의 기능들, 이런 단면을 가지고 제어를 해서 기능을 부여하고 그리고 거기 주름을 줘서 뭐 염색을 좀 다르게 해서 컬러풀하게 만들고 요즘 뭐 옛날에는 뭐 색깔이 아래 위에 이렇게 염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그라데이션도 좀 주고 이렇게 단순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한 줄 안에 빨간 거, 파란 거, 노란 거 다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게 염료를 받아들이는 섬유의 비결적 능력의 차이를 둬서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염색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진하게 염색도 되고 같은 컬러를 부여를 했는데 파란색인데 진한 파란색이 있고 연한 파란색이 있고 덜 연한 파란색이 있고 막 이렇게 불균일하게
그런 것들이 이제 원단으로 나오면 되게 멋있죠. 그리고 이 폴리에스테르의 장점이 또 뭐냐면 사가공이 또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올 수도 있고 뭐 연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의 표면 가공을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능성을 부여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 좋고 그래서 가격도 싸고 기능성 부여하기 위함에 대한 그런 테스트나 그런 요것들이 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축적되다 보니까 얘가 점점 살 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얘들은 요즘 이제 어닝 쪽 얘들이 이제 쓰는 거는 우리가 붓펜 이런 데 들어가는 그 붓 안에 보면 뭐지? 그 털 있잖아요, 털 그런 거. 그 다음에 우리 차양, 천막 뭐 이런 쪽으로 일본결이 너무 좋은 이제 의류용이라는 용도로는 가격 비싸고 생산성 떨어지고 그리고 요즘은 따뜻한 거 천지인데 얘들은 중공사도 나와요. 실란에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 안에 공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바깥쪽에서 외기가 들어도 그 공기층을 통과해서 못 들어오니까 얘가 보존성이 더 좋아요. 기능성만 부여하면 이게 술자리 없는 그 대신 얘는 좀 약하죠. 강도도 약하고 의료용으로 쓰기에는 폴리에스테르는 싼 대신에 뭐 세탁 몇 번 하고 뭐 이렇게 좀 던져놓고 뭐 이렇게 되면 흐물흐물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애가 좀 오태가 안 나요. 드래프트성도 안 좋고 형태 안정성도 안 좋고 좀 떨어지죠. 얘하고 비슷한 용융방사고 그리고 얘도 이제 조합해서 이제 칩을 방사를 하는데 얘는 얘보다는 좀 비싸요. 왜냐하면 원료가 좀 더 비싸거든요. 그럼 얘는 결례도가 좋아요. 질긴 거는 우리가 통상에 질긴 놈은 나이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환자들 그 가짜 환자들 끝까지 버티고 안 나가고 나이롱 환자들. 그래서 이 나이롱은 또 이제 내구성, 결례도 이런 것들이 또 좋다 보니까 아웃도어용으로 많이 나가게 돼요. 밖에서 어디 나무에 거슬린다든 뭐 어디에 뭐 비비지든 어떻게든 결론도가 좋은 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각 섬유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고 그 특성들을 최대한 업하는 쪽으로 이제 모든 것들이 기능화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섬유가 지금까지 변천해온 과정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든 다 의료용으로 주로 많이 쓰였고요. 요즘은 섬유라는 게 의료용에 쓰이는 비중보다가 그 이후 부가적으로 쓰이는 산업용에 쓰이는 용도가 더 많아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섬유가 옷 만드는 실이지 그 실이 어떤 용도로 쓰일까라고 보면 의료용으로 쓰이는 포션이 많이 안 됩니다. 산업용으로 더 많이 가 있고요. 물론 그 산업용 안에는 뭐 농업, 건축, 뭐 임업, 광업 다 들어가요. 도로는 토목에도 들어가거든요. 섬유. 그러니까 섬유가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저는 동의합니다. 섬유 싹 없애고 너가 한번 살아봐 이러면 아마 원시 시대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섬유가 이제 뭐 사양산업이고 섬유가 이게 뭐 돈이 되겠나라고 많이 걱정들 하시고 여러분들도 섬유 사업을 하는 폐광산업에 뭐라 그래야 되나 비전? 비전이 있나 뭐 이렇게 걱정들 하는 후배들 선배들 저는 많이 보는데요. 저는 하긴 나름이라고 보고요.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제가 95년도 입사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한 29년째 근무하고 내년이면 30년인데 제가 30년 근무했습니다. 여기 울산공장 입사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본사 기획에 한 3개월 파견 가 있고 대덕연구소 중앙연구소에 제가 한 3개월 파견 나는데 30년 29년 정도 하면서 한 6개월 7개월 정도만 울산공장을 떠나 있었고요. 나머지는 울산공장에서 지금까지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저는 해볼 만한 가치 있는 일 아직도 엄청나게 많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서 돈 벌 수 있습니다.
아르미도 돈 벌고 있거든요. 물론 어려운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뭐 우리도 일본에서 받아서 돈 벌고 구가하다가 섬유로 돈 벌어서 석유학 가지고 석유학도 지금 중국 애들 하니까 노멀한 뭐 단량체들은 돈 안 되죠. 스페셜티 아니면 안 된다고 할 만큼 석유학도 이제 중국에 장식당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가격 경쟁력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잃으면 그건 한계가 있죠. 그럼 그게 한계 사업일 수는 있지만 사양 산업은 없다고 봅니다. 섬유 절대 사양 아니고요. 돈 되는 아이템 아직도 무궁무진하고요. 해볼 만한 가치 있는 아직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 몸담고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거든요. 그 차이가 뭐냐 하면은요, 여기 신입사원들이 여기 태광산업에서 혹시 연락 와가지고 태광산업에 좀 입사해 주세요라고 연락받은 사람 있어요? 없죠.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나름의 정보를 취득해서 내가 해볼 만한 가치 있는 일이고 내 젊음을 뭐 죽을 때까지 뼈를 묻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떻게든 내가 지원해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 우리 선배들을 보니 이 섬유 사업 그 다음에 이런 뭐 실 만드는 것들을 보니 이게 과연 앞으로 30년 내 직장 생활을 더 해야 되는데 30년을 더 할 수 있을까? 이게 비전이 있는 사업인가? 내가 여기를 발판으로 해서 다른 데를 또 알아보고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 들어오자마자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래 되냐 하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60년생 80년대 학번 50대에 있는 586 세대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만들어져 있는 것보다는 만드는 거를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만들어져 있는 토대에서 누리고 산 세대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부족하고 내가 뭐 안 되면 내가 뭔가 만들어서 내가 채워서 내가 세상을 세상을 바꾼다는 정도는 아니고요.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을 바꾸겠다는 생각은 잘 안 하더라고요. 그게 뭔 말이냐 하면 내가 직장생활 좀 하면서 겪어보니 이건 아닌 것 같아. 내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거나 이직을 고민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이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알아보고 고민했던 것들은 어디 가꾸고 없어요. 왜? 이미 입사를 했기 때문에. 근데 과거를 그렇게 쉽게 버렸어도 안 되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부족하고 뭐가 안 좋은 게 있으면 바꿔야죠. 그리고 좋게 만들면 되잖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당장은 원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언제나 사원이 아니에요. 지금은 사원이잖아요. 한 3, 4년 지나면 선임 되겠죠. 한 10년 정도 하면 책임되죠. 책임급에서 직책 달겠죠. 그리고 어떻게든 조직 내에서 자기가 하고자 함이 있다면 어떻게든 성장을 할 겁니다.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내가 사원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생각을 펼치기에는 제약이 있고 한계가 있다. 그러면 선임되면 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생길 겁니다. 그러면 선임이 되어서 사원 때 하고 싶었던데 못했던 일들을 해내는 거죠. 그리고 책임이 되면 또 많은 권한이 주어질 거고 선임까지 못했던 일을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또 하죠. 그런 사람 개개인들이 모여서 가는 방향이 한 방향이라면 해볼 만한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근데 젊은 세대들은 만들어져 있고 토대가 다 깔려져 있는 데서 부족함 없이 지내다 보니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부족해. 그러면은 그 부족함이 있는 데를 찾으려고 하죠. 찾아서 옮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요.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교육받았던 제가 학교 다니면서 교육받았던 거 다 잘못된 방법, 잘못된
교육관에서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여러분들은 교육을 받고 시험 치고 하는 과정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시험 칠 때 뭐 했노? 정답 찾았잖아. 5개 중에 정답이 뭐지? 4개 중에 정답이 뭐지? 거기다가 갈로 쳐져 있으면 주관식으로 정답은 뭐지? 정답 찾는 일만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창의적 교육, 창의적 사고 뭐 이런 얘기 나오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답 안 찾았나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 일은 정답 찾는 일이었죠. 제가 그거를 좀 깨주고 싶어요. 정답은 찾는 게 아닙니다. 정답은 뭘 것 같아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만드는 거예요. 정답? 정답이 어디 있어요? 인생에 정답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없어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한계 그 범위 안에서 정답이 있으니 찾으시오. 보물찾기 하는 거라니까. 우리 석궁 가서 어디 몇 개 던져놨으니까 찾으시오. 찾는 거잖아요. 그건 정해져 있거든. 유한한 거거든. 근데 여러분은 절대 유한하지 않아요. 이 조직 절대 유한하지 않습니다. 무한합니다. 왜? 제 같은 놈이 아라비다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끌고 왔고요. 제 후임들이 또 다른 아이템들을 만들어서 끌고 왔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뭔가를 찾아서 끌고 오고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고, 제가 이 아라비다 사업 처음 기획하고 우리 애들 꾸려서 시작할 때 그랬어요. 내가 직장생활 30년 정도 할 것 같은데 너네 입사한 너네들도 한 30년 정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아이템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내가 이 회사를 떠나야 되는 게 꿈이다라고 얘기하고 지난 한 10년여간 뭐 나름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아요. 결과물 나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할 거고요. 앞으로도 이제 또 증설하고 있고, 이 증설을 아주 빠르게 활성화시키고 캐파 늘려서 경제성 더 가지고 돈 더 벌면 더 키워나가야죠. 그래서 내가 애들하고 약속했던, 내가 30년 직장 생활했으니 너네들도 30년 직장 생활할 수 있는 토대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했던 친구들한테 보여줘야죠. 선배로서 끌고 가고 얘기하고 했던 것들을 실증하고 보여주고, 그게 선배고요. 후배들은 그런 선배를 믿고 따르고 내 또한 후배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 절대 유한하지 않습니다. 거의 무한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커졌으면 좋겠고, 커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뭘 하나 배우고 듣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좀 부여하고 가지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엔지니어, 여러분들 엔지니어로 왔죠? 엔지니어가 뭐라고 생각해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공대를 나왔고, 저는 섬유화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섬유를 전공했기 때문에 섬유 공장에 왔고, 저는 공장이 좋았고, 그래서 뭐 연구소에 있거나 본사 기획 파견 갔을 때 어떻게든 공장에 돌아오려고 애를 쓰고 열심히 하고 총을 같이 공장으로 다시 내려오고 그랬죠. 근데 엔지니어로 산다는 거요, 저는 딱 한 줄로 딱 이렇게 요약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끊임없이 뭐 의문 제기하고 탐구하고 시도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실험하는 거? 해보진 않고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 선배들이 했던 것들을 답습하는 거는 내가 새로운 거를 탐구하고 시도하고 실험하고 자 하는 것들의 토대로 사용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내 나름의 다른 또 새로운 시도를 할 거고 또 다른 새로운 실험을 할 거예요. 그거를 계속 무한 반복, 내가 이 엔지니어로서의 책무를 내려놓는 그 순간까지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뭔가를 해야 되고요. 뭐 책에 보면 이런 거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되어야 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해야 되고 이 선언적인 문구인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 뭐 선언적인 문구는 잘 모르겠고 저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뭐 이루어지고 있는 거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래서 내 밑에 애들이 제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이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고민해보라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듣는 거예요. 내가 밥 먹듯이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진짜 많이 고민하고요.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 고민한 것들을 어떻게든 시도하고 실험하고 실증하고 그런 과정에서 뭔가를 얻고 성취하고 그게 진짜 엔지니어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래야 내 직장 생활이 재밌어요. 그냥 출근해서 그냥 선배들 하라는 거 하고 퇴근해서 뭐 워라밸 좋으니까 토요일을 내 하고 싶은 거 열심히 먹고 놀고 또 월요일에 출근해서 또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라면 어떻게 30년 하냐? 안 그래요?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해보니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 있고 재밌는 일이었더라. 뭐 이런 거죠. 저는 궁금하면 여러분들만큼 이렇게 구글링을 하거나 챗GPT를 돌려서 정보를 취득하거나 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면 저는 해당 관련 자격증 공부를 합니다. 소방 관련된 점검이 들어왔는데 법이 어떻고 소방관이 봤을 때 이 뭐 설계가 잘못됐고 그럼 가르쳐주는 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책만 보면 재미없잖아요. 그럼 소방기사는 뭐 기계 정비 공부하는 거죠. 그럼 공부하다 보면 그냥 공부했는 게 아까워 시험 안 쳐봐요. 그럼 자기 취득하는 거죠. 위험물 1년부터 6년까지가 있다는데 지금은 이제 다 통합됐습니다만 그 어떤 것들이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럼 위험물 책 하나 사요. 그럼 자격증 공부해요. 그럼 뭐 공부한 게 아까워서 시험 치고 산업기사, 에너지, 공장에 다니면서 필요한 자격 많이 있죠. 자격증 공부하면은요, 그 안에 법부터 시작해갖고 그 자격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지식들이 많이 다 들어있고 그 자격이 공장에 필요하다고 선임을 해야 될 때는 국가에서 그 많은 이유가 있으니까 선임을 하라 하겠죠. 그리고 자격을 취득하고 있으면 너무도 좀 편해질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 이렇게 걸어놔야 되는 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사 50인 이상 있어야 되죠. 위험물 뭐 지정수량 몇 배 이상 있어야 되죠. 소방 관련 시설물 있으면 있어야 되죠. 그럼 법적으로 걸어야 되잖아요. 내가 다 가지고 있다? 그럼 뭐 나중에 뭐라도 하겠죠. 뭐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우리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 이 어류용 섬유 사업이 참 힘들다, 어렵다, 돈이 되겠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고민도 하고 어려움에 대한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이 많이 들릴 건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선택한 회사고, 여러분들이 지원한 회사고, 내가 지원하고 선택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이유를 되짚고 여러분들이 한번 바꿔보세요. 저는 섬유를 사용사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고 알려들고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절대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 보여줄 자신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자신감을 키워서 한 30년 후에 이 자리에 내가 제일 서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꿈꿔봅니다.
합성 섬유의 역사죠. 합성 섬유의 역사는 아크릴,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3대 섬유고, 아라미드는 이제 제가 하고 있어서 그냥 아라미드 하나 더 넣었어요. 보시면은 전부 다 두퐁에서 나왔어요. 아크릴도 두퐁, 나일론도 두퐁, 폴리에스테르도 두퐁. 헤로도스 저 사람이 나일론하고 폴리에스테르하고 뭐 합성 수지 뭐 한 이상한 거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래 됐을까요? 하나를 만들어 보거든요. 되거든요. 그리고 최초로 뭘 하니까 인정도 받죠. 그러니까 또다시 아크릴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일론에 대해서 얘기도 있었는데 필요 요구도 있었는데 뭐 나일론도 만들죠. 그럼 폴리에스테르도 만들죠. 이 사람이 3대 합성들을 다 만들었어요. 물론 아크릴 할 때는 뭐 참여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든 이 사람이 재직 중이든 듀퐁에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심지어 파라메타, 아라미드 섬유도 듀퐁에서 만들었습니다. 스판덱스 듀퐁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그 이유 한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듀퐁이 공부해본 적도 없고 듀퐁이 뭐라는 회사인지는 알지만, 어떤 회사인지는 알지만, 걔들이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던 능력들은 거기 받아들여지고 처음 시작한 친구들이 이거 뭐지? 고민하고 탐구하고 실험, 시도 이런 것들을 고쳐서 이런 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거 없이 어떻게 나오겠어?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라는 거죠. 태광 충분히 저력 있는 회사고요. 해볼 만한 가치, 내가 직장 생활 해볼 만한 가치 있는 회사라고 느끼는 게요. 제가 95년도 입사할 때 삼성전자, SK 뭐 이런 것들이 한 3만원, 4만원 이렇게 했어요. 주가. 우리 회사가 그때 한 50만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주식하는 친구 있어요? 주식하는 친구 없나? 앞으로 경제생활 하면 하겠죠? 뭐 황제주, 뭐 귀족주를 넘어서 황제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회사는 절대 안 망하겠구나. 이제 그때 이제 제가 95년도 입사할 때 섬유가 워낙 하락기라서 저는 뭐 한 3군데, 4군데 중에 내가 골라서 왔어요. 여러분들하고 뭐 세대 차이 좀 나죠. 뭐 그때는 섬유공장 엄청나게 뭐 지으면 돈이었으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스테플 파이바에 근무를 했었잖아요. 5분에 250kg 한 베일이 나옵니다. 5분에. 생산성 좋잖아요. 근데 그 250kg 한 베일 5분에 나오는데 그게 키로당 단가가 한 1,000원 정도 했어요. 그럼 한 25만원? 그러면은 내가 그때 주입 때 한 70, 한 9만원, 80만원이 채 안 됐거든요. 4배일만 딱 나오거든요. 20분에 제 월급이 나와요. 20분 생산하면 엔지니어 한 명 월급이 나와요. 근데 더블 때리는 거는 창고에 제품이 없어요. 나오면 찍어가 나가기 바빠요. 그래서 번 돈으로 석유 1, 2, 3공장 다 진 거죠. 그래서 모태라는 거, 그 기업의 모태라는 거에 자부심 가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삼성 제일 모직, 그 모직 안 해요. 그 아까 전에 그 뭐 있잖아요. 뭐 경남 모직, 뭐 제일 모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모직. 제일 모직 아직도 이런 거 있잖아요. 삼성이 못하거든요. 태광의 모태는 섬유죠. 그래서 해볼 만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역사는 뭐 쭉 읽어보시면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보량은 저보다 더 많을 겁니다.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이제 어류용 섬유인 이 3가지인데, 여기 66도 산자 쪽으로 많이 가고요. 폴리에스테르도 지금 산자 쪽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아크릴도 섬유용이 아닌 어닝이나
뭐 다른 차양이나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파라는 원래 어려움은 뭐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뭐 보덕보덕하니까 좀 불편해서 뭐 어려움으로 준한다면 프로텍터용으로 해서 요즘 이제 바이크 많이 타면 그 바이크 타는 친구들 이제 보호복 있잖아요. 보호복 입으면 여기 팔꿈치, 무릎, 그다음에 허벅지 여기 줄 이렇게 넣는 거 이런 쪽으로 이제 프로텍터용으로 좀 많이 입고, 그리고 등산복에도 좀 고가 등산복에는 이제 아라미드가 좀 이런 거 1,000원, 2,000원 하는데 얘는 2만원, 25,000원 정도, 10배 정도 비싸요. 아까 이제 용도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섬유가 태생은 용으로 시작을 했죠. 천연섬유를 대체하고자 대한 연구에 의해서 시작을 했으니까 어용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산업용이 더 많아요. 이 산업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더스트리용이 아니에요. 농업, 건축, 부자재, 토목, 가정, 공업, 어류, 운송, 환경, 포장, 공업, 스포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섬유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섬유는 사양산업이 될 수가 없어요. 섬유를 빼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느냐? 저는 못 산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유 해볼 만한 충분히 가치 있는 사업이고요. 단지 어류용에 제약이 있고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어류용을 넘어서 산업용으로 어떻게 전개하고 어떻게 확장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거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한 엔지니어들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탐구하고 시도하고 실험하고 이런 것들이 엔지니어의 기본 덕목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내고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누리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회사가 돈을 벌고 뭐 이익을 창출하고는 부가적인 일이죠. 그거는 뭐 영업에서 또 나가서 팔아서 돈을 벌어와야 되고, 그리고 지원 부서들이 생산에 필요한 적재적소의 모든 지원들이 잘 이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은 시스템은 또 회사에서도 어떻게 잘 만들어가고 운영을 하고 있죠. 하지만 엔지니어로서 엔지니어가 가져야 될, 뭐 저는 덕목이라고 표현을 하고 기본 소양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진짜 중요한 얘기인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선배들이 했던 거 답습하고 선배들이 하라는 것만 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만 하고 그러면 사양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보십시오. 안 쓰이는 데 있는가? 여러분들 심지어 말하는 이 건물 안에도 건축 보강제로 내진 보강제로 다 섬유 들어가고요. 타이어, 뭐 자동차 타이어에 섬유 없으면 자동차 못 만들어요. 거기 들어가는 흡음제, 거기 타이어에 들어가는 보강제,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가스성 수지들 요즘 나일론 66 폴리스를 많이 쓰죠. 뭐 그게 실로 뽑으면은 엄밀히 따지면 이제 실이 되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수지로 쓰면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엔지니어 플라스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볼 만한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2시간 해야 되니까 연강하고 빨리 끝내는 거는 그건 학교에서 하는 일이고, 월급쟁이는 딱 50분 속 10분 쉬시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마지막 섬유개론의 마지막 장인데요. 섬유별 특성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과연 뭐 우리가 말하는 아라미드 섬유가 이제 슈퍼 섬유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슈퍼 섬유가, 그리고 나일론 폴리 아크릴 3대 합성 섬유가 면모처럼, 그리고 반합성 섬유의 레이온 이제 실크를 대체하는 레이온 베이스로 하는 놓고 보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보면, 아까 실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강도를 가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길이도 길어야 되고, 그라포데니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데니아는 9,000m를 이렇게
재갖고 잘라가지고 무게를 딱 달았을 때 1g이 되면 그게 1데니아예요. 이해가 안 되나? 좀 얼마나 가늘어야 되는지. 우리 머리카락이 한 130, 100데니아 넘거든요. 그러면 1데니아 정도 되면 우리 머리카락 100분의 1 굵게 9,000m를 말아가지고 무게를 딱 달면 1g. 그렇게 가는 실 데니아랑 받는 하중이 끊어지는, 터지는, 브로큰. 그랬을 때 면은 한 3, 4g, 모는 1g, 1, 2g, 네이온은 2, 3g. 이게 이제 체ner이 가지고 있는 섬유들이 가질 수 있는 정도라고 보여지고, 이것도 이제 우리가 말하는 목재 펄프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질기다고 하지만 면 수준까지는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3대 합성 섬유 하면 그래도 5, 6g 정도는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질기다고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게 이제 강도라고 보시면 되구나. 근데 아라미드도 보면 이러고 한 10배 되죠. 그래서 얘 근데 메탄화는 파라 기준으로, 메탄화 한 10g 정도 되고, 파라 기준으로 우리가 1500데니아, 1000데니아 이렇게 되면 이 앞에 키로가 붙겠죠. 35kg. 그게 한 665필라, 1000필라 정도 되는 한 가닥. 그런 것들을 꽈가지고 하면 이게 수십 톤이 되겠죠. 그러면 그런 아라미드 밧줄 4개면 차 들죠. 톤 단위. 이런 것들 이제 톤 단위로 들어가보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실이 강하냐고 봤을 때 강도로 놓고 보면 어떻게든 이 합성 섬유들이 천연 섬유들보다는 좀 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라미드나 탄소 섬유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슈퍼 섬유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이런 일반 섬유 비해서 거의 뭐 3배 이상, 5배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라미드 파라를 소개하는 데 보면 철의 뭐 중량에 반감되는데 인장 강도는 5배예요. 카본도 보면 뭐 4분의 1인데 강도는 10배예요. 뭐 이런 얘기죠. 탄소는 이것도 한 따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신도라는 것은 늘어나는 정도를 프로테이지로 환산하는 건데요. 강할수록 신도가 없어요. 약할수록 신도가 높아요. 이거는 이제 배양이라는 이제 뭐 미세 구조 쪽으로 좀 가야 되는데 결정 영역이 많으면 지가 늘어날 영역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결정 영역이 많으면 어떻게든 신도가 많이 늘어나는 거죠. 스판덱스는 한 40% 늘어나죠. 40, 50%. 그래서 스파는 제일 처음 스파를 만들었을 때요. 스파는 옷을 못 만들었어요. 재직을 못했어요. 재직의 기본이 뭐냐 하면 경사, 위사가 교차를 해야 되는데 경사 쪽 이렇게 튕겨놓고 위사를 집어넣어서 이제 바디로 치죠. 옛날 그 옷 만드는 거 보면 줄 막 이렇게 튕겨놓고 이쪽으로 실 하나 넣어가지고 배틀 하나 당기고 그리고 또 실 하나 집어넣고 배틀 하나 당기고 이렇게 경사줄에 교직을 하는 거잖아요. 줄 한 개씩. 근데 이 경사줄이 스판이 40%씩 늘어나니까 당기면 쭉 늘어났다가 다시 끌고 오면 또 들러붙고 이러니까 밀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조직 밀도가. 그래서 스판만 갖고 재직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경사는 어떻게든 폴리든 나일론이든 견딜 수 있는 실을 주고요. 위사만 스판을 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릴 때 기억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스판덱스가 들어가는 청바지든 옷이든 보면 한 방향으로밖에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대부분 옷 사면 이렇게 늘어버죠. 이렇게 늘어서 스판이 들어갔구나. 편안해 이랬죠. 근데 요즘은 사방 스판이라고 나오죠. 이로도 늘어나고 이로도 늘어나고 아래로 다 늘어나요. 근데 경사를 스판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카바린이라는 기술이 나왔거든요. 그 안에 심지는 스판덱스를 넣어요. 그 밖에 폴리스테롤을 이렇게 감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경사 빙의해가 딱 튕겨놨을 때는 폴리나 나일론이 형태를 잡고 있죠. 그럼 딱 튕가져 있고 거기다 미사 넣어갖고 딱 치고 그러고 나중에 그 힘을 딱 해소를 하면 스파니스가 착 탱탱해지죠. 그럼 이게 일로도 늘어나고 일로도 늘어나고 사방 스판이 만들어진 게 카바린 기술이 만들어지면서 사방 스판이 만들어졌고 사방 스판이 가능해지면서 스판덱스가 미친 듯이 팔리기 시작해요. 제가 처음 입사했는 95년도에 제가 대구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울산에 왔어요. 대구에 제직 공장들이 굉장히 많았죠. 태광 간다고 하니까 다 욕을 했어요. 왜냐? 그때 스판덱스가 엄청 이제 섬유 반도체라고 얘기할 만큼 각광받을 때였거든요. 근데 생산량은 작아요. 원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줄 서갖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독과점이 되다 보니까 그때 태광밖에 안 했으니까 효성은 만들지도 못했으니까 성금을 주고 한 달을 기다렸다 물건을 받는 수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뭐 태광이 잘못한 게 아니고 어떻게든 그거를 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뭐 출하나 이런 영업 쪽에서 이렇게 하면서 좀 문제가 좀 있었겠죠. 그래서 태광 욕을 얼마나 하든지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폴리스테롤 뭐 그런 기억이 나네요. 뭐 그래서 뭐 아까 스판 얘기가 나고 하여튼 그래요. 그 신도가 이제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제 결정 비결정 영역의 차이고 그게 염색성도 결정하고 뭐 성질에 좀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뭐 섬유에 대한 미세 구조 이렇게 찾아보시면 결정 비결정 그리고 연신을 하게 되면 배양이 이루어지고 오리엔테이션 배양이 이루어지면 결정 영역이 늘어나고 비결정 영역이 준다. 그러면 강도가 올라가고 신도가 떨어지고 그렇게 신도가 떨어지고 강도가 올라간 섬유는 염색을 했을 경우에 염색이 어렵다. 그래서 염색을 어떻게 하느냐, 분산염을 쓰느냐,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산성염료를 쓰느냐, 그렇게 해서 가압 조건의 뭐 레피드 그 염색기를 쓰느냐, 일반 통에 넣고 삶느냐, 뭐 이런 끝도 없이 가죠. 이 섬유라는 게 실만 만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실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 미세 구조 차이에 의해서 엄청나게 특성을 부여할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사하는 과정에서 그 실의 단면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흡판, 속건 그런 기능성들도 부여되고요. 그리고 냉감 뭐 이런 실들이 나오고요. 그렇게 또 만들어진 실들을 또 뭐 염색, 가공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그 위에 방수, 방호, 그 다음에 뭐 방습 뭐 이런 또 코팅도 하고 여러분들 쓰는 고어텍스 별거 없잖아요. 그냥 폴리나 나일론에다가 그 위에다가 그냥 코팅한 거잖아요. 근데 그 기공이 이제 물방울 보다가는 이제 작고 땀 보다가는 커서 땀은 밖으로 나가고 물방울 안으로 못 들어오고 뭐 이 싸움인 거지. 그런 가공 기술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섬유는 공부할 게 되게 많아요. 석유학은 단량치 하나 딱 몰려 투입해갖고 물건 딱 끝. 기준도 끝. 하나밖에 없어요. 섬유는 제품군도 많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실의 붉기 종류도 많고요. 그게 또 어떻게 연신하느냐. 그러면 UDY 연신 안 한 거. 그 다음에 뭐 호이 반만 연신한 거. 그 다음에 스피드로 풀 연신한 거 FDY. 호이 엄청나게 연신한 거. 뭐 이런 방사 속도에 따라서 연신 정도에 따라서 제품군 다 나눠지고요. 그럼 이게 뭐 몇 데니아의 몇 월짜리냐 몇 데니아의 몇 월짜리 수천 개 수만 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가지고 뭐 확장성 엄청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용도가 어류형에서 시작을 했지만 산업용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용도에 다 쓸 수 있는 게 섬유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아크릴 섬유, 그 다음에 나일론 섬유, 폴리스테롤 섬유, 그리고 모다크릴, 아라미드, 울산 공장에 생산되고 있는 섬유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뭔지는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태양산 우상공장에 다니는데 너 뭐 만드노? 몰라? 나는 내 만드는 거밖에 모르는데 이러면 또 쪽팔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 쪽팔리게 내가 대충 누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의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크릴 섬유란 아크릴로니트릴이라는 AN을 주원료로 해가지고 AN 함량이 85% 이상 함유된 섬유는 전부 다 아크릴 섬유입니다. 모다크릴은 모디필 아크릴이라고 해서 아크릴에 조금 변형을 준 거고 AN이라는 함량이 35에서 65 뒤에가 또 나올 겁니다. AN 함량이 조금 떨어지는 대신에 그 이후에 다른 첨가제 부검을 좀 더 붙어서 모다크릴이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크림파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크림퍼라는 게 이렇게 꼬고꼬고한 거. 근데 크림퍼나 이런 게 없이 그냥 맨들이한 실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오늘 못 짜요. 쪽 빼면 쪽 빠져버릴 거 아니에요. 쪽. 그래서 필라멘트는 인터레스, 마이그레이션 이렇게 꽈줍니다. 그래서 찝어주고. 그래서 그 매듭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굴곡을 줘요. 그래야 뭐 이게 들어갔을 때 쭉 해도 안 빠져나오지. 그래서 그런 크림퍼가 얘는 생산 과정에서 이제 습식 방사기 때문에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크릴 섬유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습식 방사입니다. 그건 뒤에 공정부터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아크릴 섬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고를 대체하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합성 섬유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볍고 부드럽고 보온성이 우수하고 그리고 내광, 내마모, 내열, 내약품성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의료용의 한계가 나오면서부터 지금은 이런 어닝, 하양 쪽 그리고 커버, 뭐 요트, 도 이런 쪽으로 오히려 더 가발, 아크릴로 바뀌고 전통적인 담요, 카페, 네일 옛날에 이 네일은 전부 다 꿀 100%뭐 이런 거 너무 비싸죠. 아크릴로 만들고 요즘은 히트텍, 폴리테를 100%잖아. 이게 다 폴리라는 카페, 담요 이런 거 다 아크릴 전통시장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폴리가 다 구현을 하죠. 그러니까 아크릴이 아까도 말씀드린 얘는 이제 습식 방사니까 용매 안에서 방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항을 받죠. 물속이니까. 빨리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400m, 500m밖에 못 뽑는데 폴리스테롤 용융 방사거든요. 녹여가지고 노즐에 넣고 압줘가지고 쫙 뽑아내는데 땡기는 정도에 따라 배양성만 조정하고 나면 스피드가 뭐 6,000, 7,000도 나오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생산성이 폴리가 훨씬 좋죠. 가격이 싸죠. 근데 기능성만 부여하면 얘들은 이제 어되는 거죠. 근데 기능성을 부여해버리기 시작했죠. 중공사 만들어갖고 공기층 담고 따뜻하게 만들죠. 그리고 파일지 새로 올려가지고 그 파일지가 아크릴보다가 더 예쁘거든요. 색깔 넣기도 좋고. 그러다 보면 카페 다 바뀌죠. 네이도 예전에는 폴리테라가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양모처럼 이렇게 버들버들하고 이렇게 촉감이라고 얘기하죠. 오감으로 따지면 촉감이 별로 안 좋았어요. 폴리 100%짜리 뽀득뽀득하잖아요. 근데 네일 얘기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파일지 만들고 그리고 PTT라고 해가지고 자기들 이제 자기 건축 이렇게 좀 부여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보들보들하게 만들어요. 요즘 인조 가죽 신발 들어가는 그거 요즘은 또 100% 폴리예요. 여러분들 신고 있는 신발 그 메쉬 온다. 메쉬 신발에 들어가는 거 대부분 또 폴리예요. 생산성이 좋고 기능성을 부여하기 좋고 가공성이 좋기 때문에 아크릴이 점점 밀리기 시작한 거죠. 이런 털 옛날에는 다 이거 아크릴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뽀글이고 폴라폴리스고 전부 다 이거 폴리 100%잖아. 그런 이런 전통 시장은 이제 전부 다 폴리가 장식을 해가지고 스웨터까지 이제 니트까지도 거의 다 진짜 고가 니트 빼고는 아크릴 들어가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아크릴이 존재하는 거는 뭐 이런 우리로 얘기하는 광역사 만들어갖고 뜨개질하는 털실인데 이것도 폴리 100%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시장은 이제 끝났다고 보고 아크릴이 가져갈 수 없는 시장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화된 시장이 아니고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고를 대체하는 전통적인 의료용 시장은 현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거의 폴리가 다 잠시겠다고 보면 되고, 진짜 조금 있고 5피까지. 그러고 이제 아크릴이 이제 폴리보다 나일론보다가 좀 더 좋은 거는 이제 일본 결례로, 그리고 내마모성, 그리고 내열성 이런 것들이 좋다고. 이거는 또 폴리나 나일론은 용융 방사를 했고 LOI가 좀 낮다 보니까 이제 불로 찢으면 소위 말해서 연기가 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끓음이 생기고 불에 잘 녹죠. 근데 이제 아크릴 이런 것들은 LOI가 높다 보니까 LOI라는 거는 산소 한계 지수, 그게 28, 30이 넘으면 자기 소화가 된다고 하는 얘기고, 그런 것도 필요하면 찾아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크릴 용도가 이제 그런 용도로 이제 많이 가죠. 그리고 어떻게든 약품성이 좋으니까 뭐 소금물인 이런 바다에 좀 많이 쓰이는 쪽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두께감이 있어서 훨씬 좋고요. 그래서 어닝용으로 좀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크릴이라고 해서 모디피케이션 했는 아크릴이 이제 인조 가발 이런 쪽으로 쓰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겁니다. 아크릴 제조 공정은 주원료는 당연히 A에 85% 이상 있어야 되니까요. 거기에 맘이나 밤이나 이런 포 모노머 공정합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기타 촉매들을 이제 원료 조합을 해서 이런 놈들을 이제 반응을 시켜서 이제 35%짜리 폴리머, 조합 폴리머를 생산을 합니다. 이대로 방사를 안 하고요. 여기다가 용제, 그러니까 PRS라는 무기염이 들어있는 용제에다가 희석이 맞겠죠? 저 정도로 조금 더 내려서 이제 원액 도프를 조제를 하고, 이렇게 제조 공정까지가 이제 중합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나중에 볼 기회가 있으면 이제 가루 형태로 고상으로 나옵니다. 그다음 이런 것들을 이제 원액 용제에다가 PRS 용제에다 녹여가지고 이제 도프 형태, 액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습식 방사,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방사 방식은 이제 습식 방사, 건식 방사, 용융 방사, 그리고 습식과 용융이 좀 혼합되어 있는 기격 습식 방사, 뭐 이런 정도로 나누어지는데요. 습식은 용매, 용제, 베스, 그러니까 음고조라고 얘기하는 용액 안에서 방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용액들이 이제 용액조 안에서 이제 방사되면서 탈용매가 되고 그놈을 수세하고 뭐 연신하고 이렇게 해서 실을 만드는 베이스가 이제 습식 방사고, 음구 욕조 안에서 방사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건식 방사는 이런 용매에 이제 도프가 작재가 되어서 방사를 하면 그 용매 자체가 고온의 에어에 휘발이 되거나 날아가게 만드는 용매가 있어요. DMSO처럼. 그래서 스판덱스는 건식 방사예요. 그거는 하트 챔버 안에 방사를 하게 되면 하트 챔버에서 이제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거기 용매들을 날려내면서 고화가 되고, 용매가 빠지면서 탈용매가 되면서 고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고화된 놈을 연신하고 뭐 이렇게 해서 똑같은 전면은 나머지는 다 똑같고, 그리고 용융 방사는 이제 폴리나 나일론처럼 이제 내진 이제 폴리머 칩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익스트루다라는 용융 장치에다 넣어서 이제 용액화하는 거예요. 녹이는 거죠. 6점 이상으로 가열을 해서. 그래서 녹아 있는 폴리머를 일정 사이즈 모듈 구경을 통해서 방사를 해내면 그게 용융 방사, 이게 폴리와 나일론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그리고 아라미드는 기격 습식 방사, 탄소도 지금 습식에 있다가 이제 강도 보강을 위해서 기격 습식으로 바뀌고, 요거는 6mm에서 한 8mm 정도 되는 에어갭까지는 그대로 방사됩니다. 방사돼가지고 그 이후에 응고 욕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격 습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사 방식이 있다는 걸 좀 아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아크릴은 습식 방사입니다. 습식 방사는 응고 욕조 안에서 방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서부터 탈용매가 이루어지고, 남아있는 용매는 수세하면서 털어내고, 그리고 연신, 우리가 필요한 강도를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량의 연신을 하고, 그 다음에 드라이 거쳐서 이제 수분이 있으니까 물에 다 식었으니까 드라이를 하고, 그 다음에 유제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세트라는 거를 이제 또 거치죠. 아까 전에 보셨듯이 그 특유의 꼬골꼬골한 자기 건축이 있어요. 요거를 연구 세팅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연속 세타에서 세팅을 해서
영구 크리퍼도 부여하고 이 크리퍼가 안 풀어지게 세팅도 하고 열 세팅도 하고 영구 크리퍼도 부여하고 그런 연속 세타를 거치고 그런 다음에 토우 형태. 그러니까 토우라는 거는 길이 그대로 이렇게 통으로 그냥 실타래처럼 이렇게 포장하는 벌크 타입이고요. 스테플이라고 하는 거는 SF는 스테플 파이버인데 스테플 파이버는 우리가 요구하는 일정 사이즈로 카팅을 해서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장 방법이 다르고 이제 이 스프는 말 그대로 다시 개성을 해서 뭐 광적사에 들어가는데 이런 스프화하는 것보다가 토 형태로 가면 이제 자르고 다시 뭐 풀어서 해치고 이런 것보다는 토 형태로 가면 이제 브레이킹이라고 해갖고 뭐 진포가 막 들어있는 롤러에다가 터트리는 거죠, 실을. 그래갖고 이제 붓디기처럼 만들어서 스프 역할을 해주는 쪽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공정이 단순화되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토우가 더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스테플은 그걸 또 잘라서 그거를 또 다시 풀어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공정이 더 많다 보니까 요즘 토우 형태로 더 많이 나오고요. 스테플은 조금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원료 부분, 중합 부분, 강사 부분, 그 다음에 후처리에서 포장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아크릴이고요. 나일론은 이제 나일론 섬유는 말 그대로 지방적 폴리 아미드계입니다. 아미드하고 동일한 아미드계인데 얘는 이제 나일론 66하고 나일론 6하고 두 종류가 있는데 저희들은 나일론 6 카프로락탐의 계한 반응에 의한 나일론 6만 생산하고 있고요. 나일론 66은 저희들이 외부에서 칩을 가지고 와서 방사해서 뭐 일정 부분 필요에 의해서 이제 옥스포드지라는 걸 좀 확인하는데 주가 나일론 6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방식은 이 카프로락탐을 개환, 이게 판으로 되어 있는 것을 풀어서 리니어 선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일론 6은 카르복시산하고 디알긴하고 중합을 통해서 붙여가지고 중합을 해서 리니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나 나일론이나 모든 섬유는 기본적으로 선상구조로 만들어집니다. 분자 구조식이 선상구조고 그 안에 벤젠고리들이 들어가야 유기가 되는 거니까 벤젠고리를 중심으로 다 선상구조로 다 어떻게 붙여나가느냐가 이제 섬유화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덕봉의 카르로스라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계속 붙이는 뭘 붙일까 하면서 선상 구조화하는 노력들이 결과물이 이런 실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구조는 벤젠고리를 기준으로 어떻게든 선상 구조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일론 섬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실크를 대체하고자 만들었는데 그래서 거미줄보다 가늘고 강도가 좋고 그래서 이제 다른 섬유들보다 고강도라고 보시면 돼요. 질기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광택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양보보다 가볍고 아까 전에 그 비중 무게를 이제 비중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아까 전에 비중을 보시면 면섬유가 좀 무거워요. 면 이런 게 좀 무겁고요. 레온 이런 게 이제 펄프 쪽이기 때문에 무겁고 그리고 모하고 그다음에 아크릴이 제일 가벼워요. 그래서 아크릴이 가볍고 타치감이 좋고 그래서 이게 각광을 좀 받았는데 그 다음에 폴리에스테르 1.38 수준이고 나일론 1.14 이게 뭐 얼마나 차이 나겠냐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가볍습니다. 그래서 나일론이 비중이 1.14로 천연섬유나 일반 합성섬유 대비해서 가장 가벼워요. 그리고 초고분자량 P라고 얘기하는 P섬유는 P는 물에 뜨죠. 0.8짜리 섬유도 있어요. 비중이라는 거는 물을 1로 보고 물의 비중을 1로 보고 비중이 낮으면 물에 뜨는 거고 비중이 크면 물에 깔아나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일론이 가볍습니다. 다른 섬유에 비해서 1.1대의 비중을 가지기 때문에 가볍고요. 그리고 뭐 탄성 좋고 보온성도 여기 통기성이 이제 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아웃도어용으로 많이 들어요. 조직이 치밀해서 그리고 내약품성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알카리에 강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론은 알카리에 되게 강하고요. 폴리에스테르는 알카리에 잘 녹아요. 그래서 폴리에스테르는 알카리 감량 가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를 실을 만들어 재직을 해가지고 그 원단을 알카리 용액에다 넣어가지고 일정 부분 표면을 녹여내는 거죠.
그러면 그게 또 싱크처럼 반짝반짝거리고 표면이 이제 난반사 산란이 되니까. 그리고 보드라워지고 뽀득뽀득한 게 이제 보들보들해지죠. 왜냐하면 감량 가공되면서 깎여져 나갔으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폴리는 나일론에 잘 녹고요. 나일론은 알칼리에 잘 녹고요. 나일론 알칼리에 절대 안 녹습니다. 그래서 폴리하고 나일론하고 복합 방사를 해요. 폴리 반트, 나일론 반트를 방사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 알칼리에 담가버려요. 그럼 폴리는 다 녹아서 없어져요. 그럼 나일론만 남아요. 그럼 이 나일론은 엄청 가늘어지죠. 우리가 인간이 다이렉트 방사할 수 있는 구금을 만드는 게 한 0.7, 0.5 이하로 못 내려가거든요. 0.7된 이하가 마지노선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를 녹여내버리죠. 그러면 이제 0.몇 대냐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우리가 마이크로 파이버 뭐 이런 것들을 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아요. 그 실을 어떻게 가공을 하고 어떻게 우리 요구에 팔로우를 하느냐는 그 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잘 활용을 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고자 하는 노력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계속 발전하겠죠. 그래서 알칼리가 강하다 보니까 농도로는 이런 어망 종류, 뭐 수돗 뭐 바닷가 가면 다 소금물이잖아요. 소금물 다 알칼리잖아요. 그래서 어망에 나일론이 제일 많이 쓰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볍고 일본 물에 깔아앉히는 그물을 물에 깔아앉히는 일단 무거워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땡겨 올릴 때 적은 힘으로 땡겨 올릴 수 있죠. 그리고 알칼리에 대한 내알칼리성이 워낙에 좋으니까 오래 쓸 수 있어요. 소금물에 담가놔도 흐물흐물해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망 종류에 주로 많이 쓰이고요. 찔기잖아요. 찔기니까 나일론 스타킹, 양말, 그 다음에 아웃도어 이런 쪽으로 주로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요즘은 나일론이 좀 고가다 보니까 타이어 코드지도 폴리스테르가 더 많아요. 폴리가 더 많고 뭐 여기 나일론도 이제 고가 차종에는 나일론이 들어갑니다. 평탄 연성이 더 좋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뭐 레이온도 있긴 한데 레이온에고 라이옥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반합성소인데 이런 것들도 고가 차종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전형적인 이제 전통적인 타이어 코드지고요. 요즘 전기차에 들어가는 타이어 코드지는 아라미드가 들어갑니다. 전기차에 아라미드가 들어가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전기차는 변속이 없어요. 밟으면 밟는 대로 범퍼카처럼 계속 가속만 되거든요. 발만 떼면 배전계동 때문에 스피드가 줄죠. 그리고 가속 기간에 일반 그 내연 기간은 변속을 해줘야 돼요. 변속관에는 스피드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확 올라갔다가 좀 쉬었다가 확 올라갔다가 좀 쉬었다가 이러면 지가 견디는데 계속 열 주면 폴리나 나일론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아라미드는 또 단점이 있어요. 고무 접착성이 안 돼요. 그래서 어덴시브 얀이라고 해서 거기 뭐 AA 약재도 바르고 고무하고 접착성을 좋게끔 바인더를 좀 바르고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첨가제를 묻히는 경우가 있긴 한데 실 자체만 놓고 보면 어떻게든 타이어는 바깥쪽은 합성 고무가 되든 전용 고무가 되든 고무에다 붙여야 되는데 고무 접착성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연산을 하죠. 꼬죠. 근데 아라미드만 꼬는 게 아니고 나일론하고 같이 봐요. 그래 고무한테 붙는 쪽은 나일론을 붙여주고요. 지지력은 아라미드가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타이어 코드 지중에 전기차용 타이어 코드 지금 뭐 한국 타이어에 뭐지? 무슨 온인데? 아이온이라는 타이어 그 다음에 그 금호 타이어에 뭐 시그마 이렇게 돼갖고 나오는 전기차용 전용 타이어가 있어요. 그리고 경주용 타이어 이런 쪽에는 아라미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 비하면 비싸잖아요. 10배 비싸요. 그래서 많이 못 쓰고 비싼 거에 많습니다. 그래서 나일론은 기본적으로 이런 용도를 주로 많이 쓰는 질기니까 그리고 알칼리 약품성이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로프 쪽으로 많이 쓰이죠. 나일론 섬유는 어떻게든 뭐 중합을 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축합 중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카프로락타면 계한 반응으로 해서 중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선상 부재의 폴리머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중합물을 잘라서 건조해서 칩으로 만들고요.
사이로에 올리고 그리고 방사 사이로로 보내서 익스트루더에 녹이죠. 녹여서 스피닝 빔에서 방사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녹여서 방사한다 해서 용융 방사입니다. 그리고 방사된 그 폴리머는 정량 토출이 이루어지는 기압 펌프, 폴리머 기압 펌프에 의해서 노즐 블록으로 들어가고 노즐 블록에서 부분을 통해서 방사가 되면 얘들은 이제 보하고 냉각을 시키는 핀치 챔버라는 것을 통해서 찬 공기로 냉각 보화시켜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연신, 오일링, 그 다음에 열 처리 세팅, 그 다음에 실을 가지기 위한 찝어주는 인터레스, 그리고 와인딩을 하면 이제 건치가 되죠. 그러면 아까 전에 이렇게 이제 직원에 당기는 거죠. 이렇게 건치된 놈은 뭐 회사 검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포장해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폴리에스테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대 합성 섬유 중에 한 90% 정도가 폴리라고 보시면 돼요. 나일론이 뭐 한 10몇 프로, 아크릴은 지금 이제 단단히로 떨어져가지고 거의 어리용으로 쓰이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폴리에스테르도 마찬가지입니다. PTA에다가 에틸렌글리콜 이지를 선상으로 붙이는 거죠. 그래서 테레프탈산, 에틸렌글리콜 중합을 통해서 이제 선상 구조를 만들고, 여기서 뭐 나일론도 뭐 이제 여기 보면 여기 N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중합을 하는데 한 방에 쫙 분자를 만까지 막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리고마, 단량체인 중합 그 원료를 가지고 올리고마라는 이제 단량체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단위 블록을 만드는 거예요. 단위 블록. 차를 만들 때도 부품들 다 갖고 차 한꺼번에 조립하기 힘드니까 모듈하게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중합도 한 방에 분자량 만까지 이렇게 늘릴 수는 없으니까 요 PTA하고 이지하고 하나 붙어갖고 요 하나의 단량체, 요 단량체를 요 N은 보통 4에서 6, 4개 내지 6개 정도를 먼저 붙입니다. 그게 이제 폴리 같은 경우는 에스테르 반응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에스테르 반응이 이루어지고 그다음 축중합이 넘어가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4-6개짜리가 이제 팍팍 붙기 시작하면서 분자량이 팍 커지면서 점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테르까지는 액상이고 그다음에 중합부터는 이제 점성을 가진 고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량체 올리고마들이 이제 여러 개 붙어서 고분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폴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질이나 가공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3대 합성 섬유 중에 세계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90% 생산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합성 섬유라고 해가 시장에 나가서 보는 뭐 섬유들 90%가 폴리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생산성이 좋다 보니까 이제 원가도 낮고 그리고 PTA하고 이지도 다른 원료들보다 싸요. 그래서 폴리에스테르 원료도 싸고 그리고 섬유의 특성상 이게 범용성이 크다는 말은 어떠한 용도로도 전개하기에 용이하고 가공성을 부여하고 기능성을 부여하는데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까도 말했던 어리용뿐만 아니라 비어리용 타이어 코드, 그 다음에 뭐 건축 보강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스포츠용, 뭐 농업, 스포츠는 운동화, 신발 이런 거 다 들어가고 만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농업 중에 보면 천막 이런 뭐 이렇게 덮개 이런 것도 스태플 재생화해서 잘라가지고 부직포 만들어가지고 우리 겨울철에 비닐하우스 이렇게 덮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폴리에스테르. 그리고 구김이 적고 신축이 적기 때문에 형태가 들어지지 않고 근데 이제 나일론보다는 형태 안정성이 조금 떨어져서 옷태는 좀 안 나요. 그리고 이게 소프트 터치 발열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알카리의 약점을 가지고 있어서 알카리 감량 가공을 합니다. 알카리에 넣어가지고 한 25% 정도를 녹여버려요. 그러면 실이 꽁보처럼 되고 실이 부들부들해지면서 소프트가 터치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가공으로 해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단
회사에서 어떤 기능을 부여할 수 있든 가공성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계질이나 가공에 대한 용이성이 3대 합성 섬유 중에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기능성을 어떻게든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좋죠. 근데 얘는 이제 정전기가 좀 많이 발생되는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약점을 줄이기 위해서 혼방을 하죠. 그래, 폴리에스테르 70%에 면을 30% 섞어라. 면하고 가장 유사한 흡수성을 가지고 면을 대체하기 위한 섬유를 만들었으니 정전기의 약점은 면은 이제 흡수성이 좋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분율이 높기 때문에 공기 수분을 다 먹고 있으니까 정전기가 잘 안 일어난다. 그래서 TC라고 해서 폴리테르하고 코튼하고 7대3으로 섞는 그런 원단도 나오고요. 그리고 정전기 방지를 위한 이제 유제 그리고 코팅 뭐 이런 걸로 보완도 하고. 그래서 이런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을 뭐 어떻게든 다 커버할 수 있는 가공성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기능을 좀 부여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런 기능도 부여하는데 용이성이 좋다. 이래서 얘가 가장 많이 각광받고 있고 많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용도 다 쓰입니다. 의료용, 인테리어, 산업용, 뭐 여기 뭐 농업용, 건축용 다 쓰입니다. 안 들어가는 데 하나도 없습니다.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심지어 이 마스코트 시트도 폴리요, 코튼도 폴리요. 근데 이거는 한국에 약점이 있는 게 이거 방염 가공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아크릴은 아크릴 자체적으로 LOI가 좋기 때문에 방염 가공 필요. 폴리는 쉽게 말해서 이제 중압이라는 공정, 방사라는 공정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든 칩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가는 칩방이 있고요. 이놈을 배관을 통해 갖고 폴리머를 흘려서 용융된 상태로 그대로 방사하는 직방이 있어요. 직접 방사. 이렇게 흘러가면 칩 방사.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고요. 우리 대한화섬의 HSD는 직방, NSD는 칩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PT하고 EG하고 수변이 만들고 에스테르 반응하고 폴리 반응해서 폴리머를 만들면 이 만든 폴리머를 배관을 통해서 용융된 상태로 그대로 방사해서 냉각, 연신, 이 패칭이죠. 그 다음에 본치에서 검사 포장 청도 이렇게 가면 이제 직방이고요. 요 용융된 폴리머를 배관을 통해서 방사까지 가는 게 아니고 칩화해서 카타라는 스트랜드화해서 카타에서 일정 사이즈로 잘라서 그 칩으로 만들어서 사이로에 저장해놨고 백으로 저장해놨다가 이놈을 이제 페트칩 사이로에 날려서 건조해서 익스트루더에 용융해서 방사합니다. 그래서 요 앞쪽으로 가면 칩방이면 나일론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이제 직방 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울산 공장에 생산하고 있는 파라아라미드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공장이고요. 파라아라미드도 말 그대로 아라미드라는 용어는 아로마틱 폴리아미드라고 해서 방향족계 폴리아미드를 아라미드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파라 위치에 붙으면 파라아라미드고요. 여기 메타 위치에 붙으면 메타아라미드예요. 메타파라로서 이성질체에 대해서 아는 사람 없나요? 쉽게 말해서 모든 유기물들은 이 벤냥골이 다 있잖아요. 그럼 여기 NH3가 NH2가 있다고 보면 여기도 NH2가 있겠죠. 그럼 여기하고 선상 구조로 이렇게 붙는 거는 파라예요. 메타는 여기 한 칸을 건너뛰고 여기에 이제 붙는 거죠. 요게 여기 붙는 게 아니고 여기 NH2가. 그럼 이게 메타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중에 분자 구조가 선상이 아니고요. 여기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굴곡을 가지죠. 이런 굴곡이 가지게 되면 강도가 떨어져요.
산소 구조일수록 강도가 좋아요. 그래서 파라는 고강도 용도로 강력을 요구하는 쪽에 많이 쓰이고요. 메타는 이제 열안정성이 좋습니다. 이것보다 선상보다는 구조가 좀 더 이렇게 가벼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안정성이 좋고,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내구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열의 데미지를 먹었을 때 열화되는 수준이 조금 더 파라보다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리니어로 붙어 있는 파라필렌 디아민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파라라는 거고요. 여기 이제 메타로 하면 메타필렌 디아민으로 반응을 하면 메타라미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TPC하고 붙이게 되면 클로라이드하고 여기 H한개 떨어져 두 몰의 HCl이 나오고, 여기 PPTA라는 폴리 파라 페닐렌테르페라미드라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아까 얘기했던 그 올리고마가 만들어지죠. 단량체가 만들어지면 이 단량체들이 두 붙어가지고 이제 중합이 되면 이제 아라미드 레진이 됩니다. 아라미드 용도는 뭐 중량은 강철의 20%에 불과하고 강도는 4배다. 탄소는 뭐 강철의 4배 20%좀 넘죠. 아까 이제 비중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파라는 1.44고요. 탄소는 1.8 정도 돼요. 탄소가 더 무거운데, 문제는 강도가 얘는 뭐 그램 데니아 기준으로 얘가 뭐 한 23이면 얘는 뭐 거의 한 50 정도 되거든요. 기초기 예를 보면 강도가 훨씬 높죠. 그러니까 이 비중이 무거워도 이게 강도가 높으니까 절대 사용량이 작아요. 절대 사용량이 작기 때문에 경량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경량화가 비중이 가벼워서 경량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탄소 덩어리인데 탄소 섬유는 탄소가 95%인데 95% 이상, 세계는 뭐 95% 이상이면 탄소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만드는 탄소 섬유는 한 95% 정도 됩니다. 탄소 덩어리예요. 탄소 덩어리다 보니까 비중은 당연히 무겁겠죠. 무기물인데. 무거운데 어떻게 경량화가 되냐. 경량화라는 말이 안 맞잖아요. 초고분열피 이런 0.8짜리씩도 있는데 어떻게 탄소가 경량화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진 그 경량화가 아니고요. 동일한 강도를 내기 위해서 써야 되는 들어가는 총량으로 놓고 보면 강도가 워낙에 좋고 탄성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조금 써도 그 강도나 그 탄성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결과물이 자동차를 만들거나 자동차 본넷들을 만들거나 비행기 동체를 만들었을 때 가벼워지는 거죠. 그래서 비중이 가벼워서 가벼워지는 게 아니고 그 형태를 만들기 위함에 대한 사용량이 적게 써도 그만한 강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경량화가 된다. 아라미드도 마찬가지예요. 비중이 1.4예요. 다른 섬유들보다가 조금 무겁습니다. 하지만 강도가 높기 때문에 적게 써서 경량화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고강도, 고탄성, 고내열, 내화학성 다 좋습니다. 딱 하나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일광 결례도에 의해서 컬러가 이 노란색이 갑니다. 햇빛을 갑니다. 그래서 아라미드 실은 생산과 동시에 까만색 비닐봉지로 쌉니다. 근데 그게 뭐 색깔이 난다고 해서 뭐 강도가 떨어지거나 뭐 이러진 않는데 컬러가 가요. 근데 저도 파라 아라미드가 왜 노란색이지 싶어가지고 문헌을 찾아봤는데 노란색에 대한 정확한 노란색이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데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GPT 나왔을 때도 챗 GPT한테 물어보고 유료 GPT한테도 물어봤는데 걔들이 하는 말은 이게 분자 세간에 반응을 하면서 그게 노란색을 띌 수 있는 파장의 형태의 굴곡을 가진다. 뭐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맞는 게 뭐냐면 PPD, TPC에 우리가 공중합체는 이제 3, 4, 5대 다른 중합물이 하나 더 들어가서 반응을 하면요. 그것도 흰색이 흰색. 그래서 PPD하고 TPC하고 반응해서 파라 쪽으로 메타도 흰색이거든요. 파란만 노란색이에요. 그럼 그렇게 위치에 붙게 되면 그 노란색을 우리 눈으로 시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파장이 나오게 돼 있나 봐요. 그래서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아라미드가 노란색입니다. 아까 여기 보면 노란색이잖아. 여기 좀 많이 초록색이 노란색이죠.
그 스테필이고요. 그 광적사, 이걸로 찔러는 광적사 식물이고. 하여튼 노란색을 띄고 있고요. 그래서 파라아라미드 용도는 광케이블, 방탄방호, MRG나 고무보강제, 메테리얼, 그다음 기타 산업용, 뭐 이런 용도로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아라미드가 앞으로 각광받을 시기라고 얘기하는 게 전기차에 들어가는 타이어 코드 아라미드 없이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구성이. 그리고 일반적인 호수뿐만 아니라 이런 케이블 안에 이제 텐션 멤버를 지지층이라는 강 케이블 단선을 막아주고, 그리고 아라미드의 전통 시장인 방탄 방울, 뭐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이게 아라미드의 전통 시장이었고, 아라미드가 처음 만들어지는 계기도 총알을 막는 아라미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방탄 방호용으로 처음 나왔었는데, 이제 산업용 강 케이블이나 호수 고무보강제나 이런 타이어 코드나 뭐 벨트나 뭐 이런, 그 다음에 토목 공사에 대한 그리드, 그 다음에 절개면 그 공사 4층에 들어가는 데도 많이 쓰이시고요. 용도가 무궁무진하게 많이 쓰여집니다. 아라미드 제조 공정은요, PPD하고 TPC하고 이제 용액, 저온 용액 중합인데, 다른 거는 중합 온도가 높죠. 뭐 폴리나일론 이런 거는 2, 300도씩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반응 온도가 10도 내외입니다. 그래서 저온에서 요 중합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용액 중합이기 때문에 PPD라는 고산을 중합 용매에 녹여가지고, 그리고 무기염인 염화칼슘을 태워서 중합 용매 만든 거에 녹여서 프리믹스를 만들고, 여기에 리액터 안에서 TPC하고 반응을 시켜서 중합물인 PPTA를 만듭니다. PPTA를 만들면 빵가루처럼 나옵니다. 빵가루. 그래서 그런 형태로 나온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사이즈로 분쇄, 그리고 염산, HCl 염산이 나오니까 그거 중화하고 세정해내고, 그리고 중합 용매 NMP를 회수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건조하면 파라아라미드 레진이 나오고요. 이 파라아라미드 레진을 방사 용매인 황산에 녹입니다. 이 황산의 농도는 100.2%입니다. 100.2%. 100%가 넘습니다. 이게 98%만 되면 안 녹아요. 그래서 얘가 강한 놈일 수밖에 없어요. 100% 황산이 안 녹는 물질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100% 황산에 녹여 방사도프를 제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슈퍼섬유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제가 볼 적에는 이래요. 일반 노멀한 섬유들보다가 어떻게든 가혹 조건, 되게 심하게 가혹 조건, 탄소섬유는 1500도, 2000도에 태우거든요. 다 태우고 탄소만 남았잖아요. 그럼 수천 도의 온도를 견디고 살아남는 거고, 아라미드는 어떻게든 100%가 넘는 황산에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실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혹 조건에서 뭔가의 강인함이 나온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리더에서 방사용매를 제조를 해서, 도포 제조를 해서 탈포, 여과, 방사, 아까 전에 말했던 기계 습식 방사입니다. 방사해서 여기는 이제 황산이 묻어 있으니까 수세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잔존 황산을 중화를 해내고요. 그리고 건조를 하고 오일링해서 분치하면 파라아라미드가 만들어집니다. 마지막 모다크릴입니다. 모다크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크릴은 85% 이상 얘는 함유하고 있어야 아크릴이잖아요. 근데 얘는 35%에서 85%, 그리고 65%에서 15%는 다른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비닐 클로라이드, 빛이냐 VDC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모다크릴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에다가 우리는 지금 VC를 씁니다. 우리 공장에 모다크릴 요거를 써서 같이 함유하고 있는 섬유고 주 용도는 인조 모발용으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특성은 난연성이 아주 우수합니다. 자체 소화 능력도 있습니다. LOI가 30이 있습니다. 그리고 잇모에 우리 머리카락에 가장 근접한 비중이고요. 광택이고 내추럴한 촉감을 가지고
그래서 주로 가발용으로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연착성이 이제 우수하다 보니까 우리 머리 색깔도 한 사람이 다 까만색이 아니잖아요. 까맣고 덜 까맣고 더 까맣고 더 까맣고 뭐 있고 노랗고 덜 노랗고 뭐 이러잖아요. 이 색깔분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 아까 전에 이제 전달해 보셨지만 컬러 층이 이렇게 있어요. 컬러를 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죠. 근데 모다크릴은 이런 연착성이 좋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수하고, 그리고 이 발현된 색상들이 맑고 선명합니다. 일반 어려움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가공성도 우수하고, 가공성이라는 건 우리 머리 드라이하고 고데기 돌리고 뭐 크림 파주고 막 이랬을 때 무 줘야 되잖아요. 머리 이렇게 좀 말고 싶은데 안 말리면 엉망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쪽으로 모다크릴이 특화돼서 인조 가발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이제 고가다 보니까 뭐 모피용으로도 좀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LOI가 워낙 좋다 보니까 불에 잘 안 타요. 자기 자체적으로 불만 붙이면 지가 알아서 꺼져요. 푸르르 하면서 꺼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보호복 쪽으로도 많이 쓰이고, 그래서 이런 만년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침장갑 뭐 이런 인테리어 그쪽으로도 소양 쓰이긴 쓰이는데 그렇게 용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주 용도는 인조 가발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뭐 아크릴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요것도 습식 방사고요. 아까 전에 말했던 비닐클로라이드하고 아크릴리트릴하고 요걸로 해서 일단 1차적으로 중합을 해서 입도하고 응집 조절을 해갖고 예행을 제거하고 세척을 해서 이제 기본적인 우리로 따지면 이렇게 폴리머 가루를 만들어내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진 폴리머를 DMSO라는 용제, 방사용 용제에다가 녹여가지고 이제 폴리머를 용해를 하죠. 용해하면 이놈을 이제 여과 찌꺼기 걷어내고 여기 용해관에 생기는 기포가 있으면은 실이 끊어집니다. 탈포는 다 있습니다. 탈포하고 도포를 저장해놨다가 이제 바로 방사하면 이제 뭐 흰색 실실은 의미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돗다이 형식으로 해서 여기다 이제 염료를 넣어가지고 까만색, 뭐 빨간색 뭐 색깔 넣어서 방사를 하죠. 그다음에 응고, 요건 응고 욕조와 응고가 되고 수세해서 DM에서 해수해서 해수된 용면 다시 일로 가고, 그리고 연신 건조 포장해서 이제 모다크릴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릴 말씀은 몇 가지고요. 제품에 대한 소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1교시에 여러분들한테 엔지니어로서의 업무, 엔지니어로서 해야 될 일, 그리고 망가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교육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딱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 혼자만 아무리 똑똑하고 자기 혼자만 아무리 잘난다고 해서 성과를 내거나 결과물을 좋게 만드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은 협업화, 분업화가 워낙 많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회사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팀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팀 간의 협업을 하게 만들어져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팀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시스가 스위치 이렇게 팀으로 함께 할수록, 모두가 함께 할수록 더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게 저는 팀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의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들 이제 시작 단계고 저는 이제 뭐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제가 30년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팁은 직장 생활을 잘하는 팁. 우군을 많이 만드세요. 나에게 우호적이고 나에게 도움 줄 수 있고 내를 인정해 주는 사람들을 많이 만드세요.
그러면 직장생활 인정받고 오래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급도 하고 직장생활을 누리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누리기 위해서는 우군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우군화 있잖아요. 그냥 우군 해주세요, 우군 해주세요 해가지고 우군 안 돼요. 어쩌나 내 거를 주지 않고 남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내 거를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고요. 내 시간도 줘야 되고요. 내 가진 것도 좀 줘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상대방의 가진 것도 얻을 수 있고요.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죠. 그래서 내 시간도 좀 많이 할애하고 열심히 하고 진짜 엔지니어로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고민하고 시도하고 실험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뭔가 얻고 성취하는 것들을 혼자 하면 안 되고요. 모두가 같이 해야 돼요. 그게 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팀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직장 생활에 대해서 뭐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무조건 열심히 하고 내만 잘하고 뭐 이런다고 해서 절대 인정받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우군들을 많이 만들고, 저 새끼는 믿을 만한 친구야. 어디 갖다 놔도 뭘 해도 돼. 저런 일 하는데 저 친구가 적격일 거야. 저 친구한테는 뭘 맡겨도 걱정이 없어.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노력들을 해주시는 신입사원이 되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